한밤중 서울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빌라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골목길은 고요했고 이따금씩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도시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렸다. 이 고요함 속 지은 지 20년이 넘은 듯한 허름한 빌라의 3층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안준호는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32살의 준호는 어느덧 사회생활 7년째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기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회식 상사들의 비위 맞추기, 그리고 끊이지 않는 보고서의 압박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고 연애는 사치에 가까웠다. 그의 유일한 낙은 퇴근 후 차가운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준호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고 스포츠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이미 경기는 끝났고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리모컨을 만질 기력조차 없었다. 천정의 형광등은 노랗게 빛바랜 벽지를 비추고 있었고 낡은 에어컨에서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불규칙하게 새어나왔다. 마치 그의 지친 마음을 대변하듯 방 안은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먹다 남은 치킨 조각이 담긴 종이 상자와 빈 맥주 캔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와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이런 순간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곤 했다. 꿈 많고 밝았던 아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준호는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리고 그 시절의 기억 속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이병찬. 병찬은 준호의 유년 시절 전부나 다름없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늘 붙어 다녔던 둘은 그야말로 형제 같은 사이였다. 장난기 많고 활발했던 병찬과 다소 내성적이었던 준호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었다. 그들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고 밤늦게까지 만화책을 돌려 읽으며 깔깔거렸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어른이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렇듯 그들의 우정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병찬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뉴스를 통해 전해진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날 준호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기 넘치고 활발했던 병찬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병찬의 부모님은 오열했고 준호는 차마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후 준호는 병찬을 기억 속에서 애써 지우려 노력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꺼내지 않는 금기어가 되었다. 그것은 준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고 그는 그 기억이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병찬의 이름은 그의 입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사라지지 않는 멍울처럼 남아있었다. 정적을 깨고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준호는 눈을 번쩍 떴다. 액정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없었다. 스팸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결국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잠김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준호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쉰 듯하고 갈라진 목소리,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음성이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10여 년 전 준호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닿았던 그 목소리였다. 준호야, 나야. 준호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후들후들 떨렸다. 꿈인가 환청인가, 그는 자신의 뺨을 꼬집었다. 분명한 통증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준호는 애써 침착한 척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또렷하고 섬뜩하게 그의 귓가에 박혔다. 나 병찬이야. 이병찬.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병찬이라고 말도 안 돼. 병찬은 죽었다. 10년도 더 전에. 준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말도 안 돼. 너 병찬이 아니지. 누구야? 너 누구냐고. 준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믿기 힘들겠지. 하지만 나 맞아. 내가 병찬이야, 준호야. 목소리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는 준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준호야, 내가 널 죽였어. 천둥이 치는 듯했다. 준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면이 깨졌다. 그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자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널 죽였어. 병찬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멀쩡하게 숨 쉬고 있었다. 그런데 병찬이 자신을 죽였다니, 이 무슨 황당하고 잔인한 농담인가. 준호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건 분명 누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꾸민 장난일 것이다. 아니면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들었다. 액정은 완전히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 통화는 끊겨 있었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알 수 없는 번호.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병찬 죽은 병찬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그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이불을 끌어와 온몸을 감쌌지만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조차 섬뜩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병찬의 죽음, 그때의 상황. 기억은 너무나 희미하고 조각나 있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기억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는 병찬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뉴스 보도. 그리고 충격에 빠진 병찬의 가족들. 그날 이후 준호는 병찬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저 죄책감과 슬픔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죽은 병찬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다니.
이 무슨 의미일까? 준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랐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너무 떨려 물이 밖으로 튀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으로 향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사진첩. 그 안에는 병창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사진첩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집어 들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그것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사진첩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고 있는 준호와 병찬의 모습.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고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고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던 모습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 하나 없이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시절은 준호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인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했다. 병창과의 추억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준호는 그 기억들을 꺼내보는 것을 피했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 찍은 듯한 단체 사진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졸업 앨범에 실린 사진이었다. 병찬은 늘 그랬듯이 밝게 웃고 있었다. 준호는 병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의 뇌리에는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병찬과 준호는 한참을 다투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한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둘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붓고 헤어졌다. 준호는 화가 나서 병찬에게 모진 말을 내뱉었다.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그리고 병찬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그게 병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찬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후회와 자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병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평생 괴롭혔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다시 병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널 죽였어. 어쩌면 병찬의 말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가 죽인 것은 병찬의 육체가 아니라 어쩌면 그와의 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병찬의 삶을 어떠한 식으로든 끝내버린 걸까?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이 밤은 너무나 길고 그는 결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깨진 액정을 드러낸 채 바닥에 놓여 있었고 낡은 사진첩은 그의 손에 들린 채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과거를 직면해야만 했다. 병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은 아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을 터였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미스터리한 전화는 그에게 도피할 수 없는 숙제를 던져주었고 준호는 이제 그 숙제를 풀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이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은 깊어졌지만 준호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병찬의 목소리와 내가 널 죽였어 라는 섬뜩한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고 온몸을 덮친 항의는 새벽 공기가 아닌 내면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깨진 휴대전화를 멍하니 응시했다. 액정에 금이 간 흔적은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병찬이 정말로 자신을 죽였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절박하고 쉰 목소리는 분명 병찬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새벽 5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준호의 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지만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 저녁 먹었던 치킨과 맥주가 역하게 올라오는 듯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병찬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전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준호는 어젯밤 꺼내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다시 집어들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빛바랜 사진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소풍 가서 찍은 단체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고 찍은 어색한 증명사진까지. 사진 속 병찬은 늘 웃고 있었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 싱그러운 미소, 그리고 때로는 사춘기 소년 특유의 반항적인 미소까지. 준호는 사진을 넘길수록 병찬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병찬은 준호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다. 준호가 학교에서 겪었던 작은 다툼, 짝사랑하던 여자아이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고민들까지. 병찬은 늘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때로는 어설픈 조언을 해주며 준호의 곁을 지켰다. 준호가 힘들어할 때면 병찬은 늘 먼저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다. 야, 안준호,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병찬의 그 한마디는 준호에게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준호는 당시 막연하게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고 병찬은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미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찬의 부모님은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고 미대 진학을 맹렬히 반대했다. 병찬은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했다. 준호는 그런 병찬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당시 준호 역시 자신의 성적과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찬은 준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사실 그림 포기할까 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시고 나도 지쳤어. 준호는 병찬의 말에 적잖이 놀랐다. 병찬에게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전부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병찬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했지만 병찬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다. 그때 준호는 병찬에게 무심결에 이런 말을 했다. 야, 어차피 너한테 그림은 그냥 도피처 아니었냐.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잖아. 준호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되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단지 병찬이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말은 병찬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 병찬은 아무 말 없이 준호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병찬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준호는 사진첩을 덮었다. 심장이 죄어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의 기억은 준호에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혀 있었다. 병찬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혹시 자신의 그 말이 병찬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준호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죄책감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병찬의 전화가 내가 널 죽였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준호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병찬의 꿈을 죽였고 결국 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의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준호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액정은 여전히 깨져 있었지만 통화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그 알 수 없는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준호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없는 번호라니. 그럼 어젯밤 전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누가 왜 그런 장난 전화를 한 것일까?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더 이상 이 방 안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병찬의 집이 있던 동네로 향했다. 10여 년 만에 찾아가는 곳이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은 새롭고 화려한 빌딩들로 바뀌었고 어릴 적 그들이 뛰어놀던 공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병찬의 집이 있던 골목은 여전히 낡고 조용했다. 준호는 병찬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대문과 담벼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굳게 잠겨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듯했다. 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서성였다. 혹시 병찬의 부모님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골목은 고요했고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문득 저 멀리 골목 끝에 낡은 문구점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병찬과 함께 자주 가던 문구점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문구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준호는 홀린 듯 문구점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먼지 쌓인 진열대에는 오래된 학용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문득 병창화의 추억이 담긴 작은 수첩을 떠올렸다. 중학교 때 둘이서 서로의 꿈을 적고 비밀을 공유했던 수첩이었다. 병찬이 사고를 당한 후 준호는 그 수첩을 어디엔가 깊숙이 숨겨두었다. 아마도 이 방구석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계산대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졸고 계셨다. 할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쿠 어서 와요. 오랜만이네. 학생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이 근처에 살았었나? 준호는 병창과의 인연을 이야기할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혹시 이병찬이라는 아이 아세요? 저랑 같은 동네 살았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병찬이, 아이고, 그럼 알지. 그 착하고 발랄했던 애를 어찌 잊겠나. 갑자기 그렇게 가버려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지. 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졌다. 병찬이 부모님은 혹시 아직 여기에 사시나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고, 병찬이 죽고 얼마 안 가서 이사 갔지.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집도 팔고 멀리 떠난다고 했어. 소식 끊긴 지 오래됐지. 병찬의 부모님마저 떠났다는 사실에 준호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병찬의 가족들에게서도 어떠한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병찬이 말이야.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쳤을 텐데 며칠 동안은 조용하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
그때 그 아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싶었지. 하긴 젊은 애가 부모님하고 진로 문제로 싸운다는 소문이 돌긴 했었어. 꿈이 그림 그리는 거라던가 부모님은 억지로 공부시키려 하고 말이야.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말은 어쩌면 그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파편을 던져주는 듯했다. 병찬이 사고 전부터 힘들어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로 문제에는 준호의 무심한 말이 쐐기를 박았다는 것. 할머니는 다시 졸음이 쏟아지는 듯 눈을 감으려 했다. 준호는 더 이상 할머니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문구점을 나섰다. 문구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할머니의 말은 그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혹시 병찬이 자신의 그 말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절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는 다시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눅눅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진첩을 펼쳤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졸업 앨범에 실린 단체 사진에서 멈췄다. 병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눈빛 속에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준호는 손을 들어 병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병찬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이 이제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문득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병창화의 비밀 수첩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수첩 속에 병찬의 마지막 마음 혹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 수첩은 준호의 방 어딘가에 깊숙이 박혀 있을 터였다. 그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구석구석 서랍 안쪽 침대 밑까지.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찬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였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에 덮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작은 수첩과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병찬과의 비밀 수첩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낡았지만 그의 손에 닿는 감촉은 어릴 적 그대로였다.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적힌 병찬의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유치한 비밀들과 함께 병찬이 힘들었던 속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를 거야. 네가 내 꿈을 그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어. 이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다 부질없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다. 병찬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의 날짜였다. 준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병찬의 마지막 마음을 읽은 듯 했다. 그의 무심한 한마디가 병찬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주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약속 장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병찬은 그날 밤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 어쩌면 그곳에 그의 죽음과 관련된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 파편화된 기억들을 하나로 맞춰야만 했다. 병찬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 비극에 얽혀 있는지를.
병찬의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와 알 수 없는 약속 장소는 준호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를 거야. 네가 내 꿈을 그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어. 이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다 부질없어. 이 글귀는 병찬이 죽기 전날 밤 느꼈던 절망감의 깊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준호의 무심한 한마디가 병찬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았을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날짜와 함께 신월동 폐차장 옆 공터라는 장소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병찬은 사고가 나기 전날 밤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 왜 그곳으로 향했을까? 준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그 장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시계는 이미 새벽을 넘어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병찬의 흐릿한 얼굴과 그의 쉰 목소리가 귓기에 맴돌아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아침 일찍 신월동으로 향했다. 10여 년 전 병찬의 사고 현장이었던 곳이었다. 당시에는 뉴스를 통해 듣기만 했을 뿐 직접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버스를 타고 꽤 오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신월동은 준호의 기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빌딩 숲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한적한 외곽으로 접어들자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나타났다. 주변에는 여전히 빽빽한 빌라촌이 이어져 있었지만 곳곳에 재개발 현장의 흔적이 보였다. 신월동 폐차장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낡은 건물들 사이로 거대한 폐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철제 담장 너머로는 찌그러지고 부서진 자동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폐차장 특유의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폐차장 옆에는 비포장 도로로 이어진 넓은 공터가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군데군데 낡은 타이어 조각이나 깨진 유리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병찬이 사고를 당한 장소였다. 준호는 공터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10여 년 전 이곳에서 병찬이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천천히 공터를 가로질러 걸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소리만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문득 공터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녹슨 철제 담장 아래 잡초에 반쯤 가려져 있는 작은 액자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집어들었다. 먼지가 쌓여 희미했지만 액자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병찬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액자 아래에는 빛바랜 조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병찬을 기억하며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다. 준호의 눈가가 다시금 뜨거워졌다. 병찬은 이렇게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자신은 그를 애써 잊으려 했을까? 그는 액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폐차장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꽤 죄죄한 옷차림에 텁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멍했다. 마치 노숙자 같아 보였다. 준호는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이 자꾸만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여기서 오래 계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10년 전에 이 근처에서 사고로 죽은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이 근처에 계셨다면 뭔가 보신 게 있으신가요? 병찬의 이름이 언급되자 남자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잠시 빛이 스치는 듯했다. 남자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쉰 목소리만큼이나 알아듣기 힘들었다. 사고 여기 맨날 사고 나지. 여기 폐차장 옆인데. 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요, 10년 전에 이병찬이라는 학생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병찬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자 남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얼굴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듯했다. 남자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팔을 붙잡았다. 병찬이 그 아이라면 내가 알아. 내가 봤어. 그날 밤 그 아이를. 준호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마침내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그는 남자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물었다. 뭘 보셨는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두려움에 질린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정했다. 그 아이, 그날 밤 혼자였어. 많이 울고 있었지. 그리고 어떤 차가 왔어. 검은색 차.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고 발음이 불분명해졌다. 준호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차 어떤 차요? 누가 타고 있었나요? 남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 잘 안 보여. 어두웠어. 그런데 그 아이가 차에 타지 않았어. 차는 그냥 떠났어.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차가 번쩍이는 불빛, 큰 소리, 쾅.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했다. 마치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이 다시금 그를 덮치는 듯했다. 준호는 남자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남자는 겨우 진정한 듯 숨을 몰아쉬었다. 그 아이 쓰러져 있었어. 피가 많이 났어. 그리고 또 다른 차가 하얀색 차가 왔어. 그리고 그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렸어. 남자의 말은 점점 더 파편적으로 변했다. 그는 말을 할수록 더욱 괴로워하는 듯했다. 준호는 남자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누구였죠? 그 사람이요. 남자는 고개를 젓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마치 무언가에 의해 입을 막힌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그에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준호는 그를 다그칠수록 그가 더 침묵할 것임을 알았다. 준호는 남자에게 물과 약간의 돈을 건네주었다. 남자는 준호를 경계했지만 물과 돈을 받아 들었다. 준호는 다시 공터로 돌아왔다. 남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병찬이 사고를 당하기 전 다른 차가 왔었고 병찬은 그 차에 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차가 떠난 후 병찬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현장에 또 다른 하얀색 차가 와서 어떤 사람이 내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준호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다. 병찬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다시 병찬의 수첩을 꺼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신월동 폐차장 옆 공터라는 약속 장소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 병찬은 사고 전날 밤 누군가를 만나러 이곳에 왔던 것이다. 그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일까? 왜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왜 그 채 타지 않았을까?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릴 적 병찬의 주변 인물들을 떠올려 보았다. 고등학교 동창들, 학원 친구들. 혹시 그들 중에 병찬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사람이 있을까? 준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병찬과 준호 모두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 김민준.
민주는 병찬이 죽은 후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준호는 민준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번호를 바꾼 상태였다. 민준은 평소 병찬의 진로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때로는 준호에게도 조언을 해주곤 했다. 혹시 민준이 병찬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준호는 즉시 민준을 찾아 나섰다. 그의 SNS 계정을 뒤지고 공동으로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준호는 민준의 새로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준호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나 준호야. 준호.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 너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병찬이 이야기. 병찬의 이름이 언급되자 민준의 목소리에 섞여있던 거리감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드러났다. 병찬이 갑자기 왜 병찬이 이야기를 꺼내? 걔는 이미 죽었잖아. 민준의 반응은 준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준호는 민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줘. 그날 밤 병찬이 사고 나던 날, 밤 너 어디 있었어? 너 혹시 병찬이랑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만나기로 했었어. 맞아. 병찬이가 나한테 좀 와달라고 했어. 신월동 폐차장 옆 공터로.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준호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민준도 그곳에 있었다니 그날 밤 민준은 무엇을 보았을까? 준호는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민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하게 이어졌다. 나는 갔어. 그런데 걔가 없어졌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다음날 아침에 병찬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는 그냥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너희들과 연락을 끊었어. 솔직히 병찬이가 나한테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남자가 말했던 검은색 차가 민준의 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 그날 밤 폐차장 옆 공터에 검은색 차가 왔었고 병찬이가 그 차에 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어. 준호의 말에 민준은 경악한 듯 숨을 들이켰다. 검은색 차... 아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 내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 정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분명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준호는 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느껴졌다. 민준아, 너 지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어. 병찬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뭘 봤는지 다 말해줘. 아니면 나 평생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강하게 민준을 압박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준호의 귓게는 또렷하게 박혔다. 나는 봤어. 병찬이가 차에 타려고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병찬이를 끌고 갔어. 검은색 차, 그리고 다른 차도 왔어. 하얀색 차. 그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렸어.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남자가 말했던 검은색 차와 하얀색 차,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니. 병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일 수도 있었다.
준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민주는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민주는 왜 이제야 이 사실을 털어놓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왜 그날 밤 도망쳤을까? 병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민준의 충격적인 증언은 준호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병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민준의 말에 따르면 병찬은 사고 당일 밤 어떤 사람에게 끌려갔고 검은색 차와 하얀색 차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병찬에게 전화를 걸었던 알 수 없는 번호의 의미, 그리고 내가 널 죽였어 라는 섬뜩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는 민준에게 더 많은 것을 캐물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호의 강한 압박과 병찬을 향한 진심 어린 슬픔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찬이가 하도 와달라고 사정해서 폐차장 옆 공터로 갔어. 걔는 그때도 그림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워서 엄청 힘들어했어. 그런데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 병찬이가 어떤 남자랑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 그 남자는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님이었어. 준호는 경악했다. 김 선생님, 그 차분하고 인자했던 미술 선생님이 어째서 그곳에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병찬과 실랑이를 벌였다니 김 선생님이 왜 거기 계셨던 거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런데 병찬이가 김 선생님한테 뭔가 비밀을 말하려 했던 것 같아. 김 선생님은 병찬이한테 절대 입 다물라고 하고 둘이 심하게 다투었어. 그러다가 김 선생님이 병찬이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검은색 차에 태우려고 했어. 병찬이는 싫다고 몸부림쳤지.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숨어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의 말은 계속해서 준호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그때 다른 차가 왔어. 하얀색 외제차였어. 그 차에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내렸어.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교장 선생님까지 이 무슨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가. 교장 선생님이 왜 거기 계셨던 거야? 나도 몰라 그냥. 교장 선생님이 오자마자 김 선생님한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병찬이를 보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네가 감히 우리 학교 명예를 더럽히려 드는구나 라고 말했어. 병찬이는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고 준호는 민준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교장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이 병찬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병찬이는 어떻게 됐어? 준호는 목이 메는 듯 간절하게 물었다. 김 선생님이 병찬이를 거의 강제로 채 태우려고 했어. 병찬이는 계속 발버둥 쳤고 그때 갑자기 폐차장 안쪽에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 엄청나게 큰 소리였어. 그 소리에 모두가 놀라서 주춤하는 사이에 병찬이가 김 선생님 손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어. 근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달려오던 트럭에 치인 거야.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병찬이를 덮쳤어. 병찬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남자가 말했던 번쩍이는 불빛과 큰 소리, 그리고 쾅 하는 소리가 바로 폐차장 안에서 난 사고 소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의 증언은 그날 밤의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랑 김 선생님은 바로 병찬이한테 달려가지 않았어. 오히려 트럭 운전자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은 나를 발견했어. 나한테 다가오더니 네가 뭘 봤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너무 무서웠고 그날 이후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너무 무서웠어, 준호야. 나는 비겁했어. 민주는 흐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두려움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민준을 탓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 협박까지 당했으니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가 갔다. 그럼 병찬이가 김 선생님한테 말하려던 비밀은 뭔데? 준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물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병찬이는 사실 김 선생님이 미술부 학생들 몇 명한테 그림 대작을 시키고 그걸로 상을 받길 해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한테도 털어놨었는데 병찬이는 그게 너무 싫다고 했어. 그래서 김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했던 것 같아. 아마 교장 선생님은 그걸 알고 김 선생님과 함께 병찬이를 막으려 했던 거야. 준호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병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학교의 비리를 은폐하려던 교장과 미술 선생님의 음모에 의해 벌어진 비극이었다. 그리고 병찬은 그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다. 병찬이 전화로 자신에게 내가 널 죽였어 라고 말한 것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병찬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병찬은 자신의 죽음이 준호의 무심한 한마디와 자신의 꿈을 무시했던 태도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자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찬의 수첩에 적힌 글귀처럼 준호의 말이 병찬의 꿈을 짓밟았고 그가 절망에 빠져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병찬의 전화는 준호의 양심의 목소리였다. 그동안 준호가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죄책감과 후회가 죽은 친구의 목소리를 빌려 그에게 진실을 직면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병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던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병찬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병찬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미안하다. 병찬이 친구로서 진작에 내게 연락했어야 했는데 모든 걸 외면하고 살았어. 정말 미안해. 민준 역시 흐느꼈다. 아니야, 준호야. 나도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 너한테 말하니까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어. 병찬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해. 병찬이가 원했던 대로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함과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병찬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는 병찬의 수첩과 민준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10년 전 병찬이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한 소년의 꿈을 짓밟고 결국 그의 목숨까지 앗아간 추악한 비리였다. 그리고 준호는 그동안 병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구원하기 위해 그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병찬의 "내가 널 죽였어" 라는 목소리는 이제 준호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행동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경고음이자 죽은 친구가 준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다. 진실을 마주한 준호의 밤은 길었지만 더 이상 불안과 공포로 점철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병찬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그 미안함을 갚아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병찬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글귀와 민준의 증언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널 죽였어" 라는 병찬의 목소리는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준호의 무심함과 이기심이 병찬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결국 그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었다는 준호 자신의 양심의 고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비록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하고 결의의 찬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출근길에 올랐지만 그의 발걸음은 회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신문사와 방송국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준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10년이나 지난 사건, 그것도 교사와 교장이 연루된 비리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병찬의 수첩, 그리고 민준과의 통화 녹음 파일, 폐차장 옆에서 만났던 남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끊임없이 진실을 호소했다. 그의 진심과 절박함은 마침내 한 작은 언론사의 기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며칠 후 병찬의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10년 전 학생 사망사고 학교 비리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고 곧이어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아래 김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학생들의 그림을 대작하여 상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행위가 백일에 드러났다. 병찬이 그 사실을 알고 외부에 알리려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도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뉴스를 통해 병찬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분노했다. 특히 병찬의 고향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통쾌함을 느꼈다. 병찬의 부모님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 눈물로 감사함을 표했다. 준호는 병찬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병찬이 곁에 더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병찬의 부모님은 준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아니야, 준호야. 내 덕분에 우리 병찬이의 한이 풀렸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는 준호의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민준 역시 언론에 나서 용기 있게 증언했다. 그는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두려움을 토로하며 병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준호와 민준은 다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다. 병찬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셈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준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병찬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그의 꿈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다.
준호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병찬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미술학원에 다니며 붓을 잡았고 병찬이 생전에 좋아했던 풍경을 스케치하며 그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림은 준호에게 치유의 과정이었다. 붓끝에서 번져 나오는 색깔들은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캔버스 위에서 형상화되는 이미지들은 그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주었다. 어느 날 준호는 폐차장 옆 공터에 다시 찾아갔다. 녹슨 담벼락 아래 병찬의 사진이 담긴 액자와 조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준호는 직접 그려온 병찬의 초상화를 액자 옆에 세워두었다. 그는 병찬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병찬아, 이제야 네가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 전화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죄책감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한과 함께 찾아온 해방감 그리고 병찬을 향한 진심 어린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이제야 병찬의 내가 널 죽였어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준호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던 비겁함과 무관심을 깨우치는 경고음이었다. 병찬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라. 준호는 이후 미술치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병찬의 꿈이 자신 때문에 꺾였던 아픔을 기억하며 다른 아이들의 꿈은 결코 꺾이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겉으로만 화려한 직장인의 삶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의미와 책임감으로 가득 찬 진정한 삶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병찬을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병찬은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친구이자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등대 같은 존재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준호는 병찬의 묘비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는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고 묘비 사진 속 병찬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준호는 묘비 앞에 앉아 병찬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병찬이 그의 곁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고마워 준호야. 이제 편안해.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병찬의 전화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즉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이제 그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이다.